그, 오늘은, 어린이 철학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일종의 프리퀄 강의죠.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이 어린이 철학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여기서 아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평소에 좀 들어는 봤는데, 이제 이게 한 번도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라던가 경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요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철학적 탐구지 연구회에서 이제 만든 입문 연수고요. 총 4차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연구에서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실험적인 버전이고요. 이제 앞으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화된 버전으로 만들어 나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4차 시간에 들어보고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평가도 해주시고 의견도 주시면 그걸 보완해서 또 다음에 또 이 조금 더 나은 버전으로 또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시작 전에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좀 빨리 들으려고 했는데 느리게 들어온 게 지금 제가 여기 카페거든요. 오늘 저희 학교가 출근일이라서 출근했다가 오늘 또 그 회식이라 급하게 회식하고 하고 이제 근처 카페로 잠시 들어왔는데 그 이제 저희 또 선생님께서 이게 자기 소개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강의자에 대해서 그래서 급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를. 그래서 뭐 그쵸. 제가 저를 아예 처음 이제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하는 게 또 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도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덕 교사고요. 이제 2008년도에 도덕 교사로 발령을 받았었고, 어, 이제 어린이 철학이라는 것으로 이제 참고공동체라는 것으로 교육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어, 그 그 밑에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조금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제가 뭐 대부분 쌤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임용을 치고 나서 이제 교직을 들어와서 특히 2000년대 이때 제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임용이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경쟁이 심했던 시절이었던, 더 이상 공부를 하는 걸 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더 이상 이만큼 치열하게 공부를 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었고, 이제 교직에서 편안하게, 또 뭐 학교 현장에서 도덕교사에게 뭔가 크게 요구하는 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좌절이라는 걸 겪었죠. 그거는 뭐 외부적인 원인도 있었겠지만, 이제 저 내부적인 갈등이 훨씬 더 심했던 시절이 있었었어요.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 어떤 피상적인 단어, 개념으로 그냥 아이들하고 노는 듯한 느낌? 정작 나조차도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 나조차도 동의할 수 없는 규칙, 규범들을 그것이 옳다고 강제적으로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제 모습을 봤었고, 이제 그게 따기 보면 그 당시에 저 스스로가 이제 계속 저 자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어, 그 당시에 또 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학생부 학교 폭력을 맡으면서, 학교 폭력 그 업무를 맡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 사건, 사고들 속에서 이제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잃어갔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중에 진짜 우연하게 어떤 어린이 철학이라는 걸 접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교직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생긴 게 저한테는 어린이 철학이었고, 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어린이 철학이라는 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뭔가 그 내부적인 버팀목이죠. 제가 스스로가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당당하게 설 수 있게끔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도, 소위 말하는 지적 사기꾼이 되지 않고도
아이들한테 당당하게 좀 설 수 있게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라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이걸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나는 내 모든 교육 방식이 정당해라고 생각했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좀 벗어나서, 이제 내가 꾸리고 있는 이 교실 자체에서 내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어린이 철학에 좀 줬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많이 들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고민들을 아마 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도덕교사로서 굉장히 이제 16, 7년 정도 있다가 2, 3년 전에 이제 울산에서 처음으로 공립대안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대안교육이라는 게. 그리고 대안교육이라는 게 생겼고 거기서 이제 철학을 담당할 교사를 구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안고등학교에서 이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하고 뭐 아예 교과목이 달라졌던 뭔가 많이 달라지냐 그건 아닙니다. 어린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였죠. 좀 가분한 이제 자리긴 한데 저한테는 한국 철학적 탐구공체 연구회 오늘 이 연수를 꾸린 단체 회장으로 이제 올해부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학회에서 총무이사와 어린이 철학교육센터 학술이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밑에는 이제 최근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번역하고 썼던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철학과 관련된 이제 저서 몇 개를 이제 선정해 봤는데 한번 보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한다라는 정도, 이런 게 관심이 있고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연수가 철학적 탐구 공동체 연구의 입문 연수, 쉽게 말해 심화 연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가볍게 스케치식으로 이제 이런 걸 훑어보겠지만 오늘 이 연수 4차 시를 듣고 정말 이제 여기에 정말 관심이 가져 보시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실제로 수업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또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자리도 이제 주후에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문 연수는 총 4차 시 이제 월화수목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번 연수에서는 어린이 철학이라는 것을 첫 번째는 왜 하냐. 이게 제가 맡은 부분이거든요. 이걸 왜 하냐. 이게 뭐냐. 아, 도대체 아이들하고 철학이라는 걸 굳이 교실 현장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게 오늘날 또는 다음 세대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철학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거움, 음, 모호함, 어려움, 상아탑 속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무너뜨리는 것. 또 이번 연수, 이번 강의의 하나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한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소에 철학이란 게 관심이 있었고, 정말 철학적인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워낙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저게 철학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어린이 철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뒤에 더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그러니까 어린이 철학이라는 게 그럼 알겠어. 이게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교실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차시에서 저희 이제 김혜숙 박사님께서 이제 이걸 철학적 탐구 공동체 수업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철학이란 걸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이걸 교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철학적 탐구 공동체라는 수업이 있어.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걸 구현하는 거는 이제 초등에서는 3차 시에 박인보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4차시에서는 정창규 선생님께서 중등에서 이걸 구현하는 구체적인 사례들, 팁들을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입문 연수가 음, 네,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도. 그런데 혹시 몰라서 하는 이야기지만 나는 초등이라고 생각해서 초등만 듣고 나는 중등이라 해서 중등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린이 철학 성문제 수업이라는 게 초중등이 어, 완벽하게 뭐 급별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단지 박인보 선생님과 정창규 선생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쩜 그 철학적 성문제 수업을 구현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두 수업 사례 보면 더 많은 스타일들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연수를 기획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 어린이 철학과 철학적 탐구 공동체라는 걸 90세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응용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핵심은 이 최소한의 경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매튜 리맨이라는 분을 이야기하겠지만 이분이 이제 사이비 그러니까 사이비 철학적 수업과 그냥 철학적 수업을 구분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어린이 철학이라는 게 구현된다는 걸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그 최소한의 경계가 뭔가 이 경계를 지키면서 다양하게 이 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합부터 4차 시까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을 가지고 2차 시 수업을 보시고 2차 시 수업을 가지고 3, 4차 수업을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조금 구체화시켜서 오늘 이제 1위 강의에서는 첫 번째는 아이들과 철학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예, 철학을 한다는 것의 의미. 느낌상 아시지만 단순히 철학적인 어떤 개념이나 철학 사상사를 익힌 건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이제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구체화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걸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학이란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 뭐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자기 교과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오신 분들은 굳이 철학이란 말을 쓰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건 철학 수업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내가 왜 꼭 철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어떤 기준과 문제의식을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이 강의에서 이제 해야 될 이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어린이 철학의 시작과 현재는 뭐냐? 요 정도까지는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마지막 거는 뭐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요 정도까지 하고 이후에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또 더 많은 이야기들 또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채팅방에 주소를 하나 올려놨거든요. 제가 실제로 아이들하고 교실 속에서 철학적 탐구공채 수업을 했던 그 사례들을 요즘에 이제 인터넷 신문에 연재하고 있는데 그걸 좀 주소를 공유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좀 들어가셔서 그 사례들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거구나라는 게 대강 감이 좀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수업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점점 많이 들어오시네요. 채팅창 안 보이세요? 응? 위에는 있는데. 잠시만요. 아마 김주희 선생님이 나중에 들어오셨나 봅니다. 지금 다시 올렸습니다. 나중에 뭐 마지막에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왜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과 철학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 책들과 이야기들이 번역도 되고 소개도 되고 있거든요. 이제 서점만 가보시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이들과 철학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색하게 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요즘에 뭐 질문 있는 교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런 어린이 철학에 관련된, 작년에 보니까 누군가 조사를 했던데, 어린이 철학과 관련된 번역되거나 저서된 게 어마어마한 양이 출판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교육적인 관심은 많아지고 있지만, 근데 또 반면 또 생각해 보면 실제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교실 속에서 이 철학이라는 것을 좀 더 내 수업에서 어떤 중심을 두고 하고 있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네. 여전히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아이들에게 그냥 철학적인 지식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쉽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칸트니 뭐 마르크스니 이런 어려운 철학자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어떤 삶의 맥락 속에서 쉽게 풀어 쓰는 것, 뭐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어린이 철학, 우리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이 철학은 그건 아닌 거죠. 예. 그 어려운 그 사상사나 어려운 개념들을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쉽게 번역해서 전달한다는 수준은 아니고요. 정말 아이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또는 자기의 교과 속에서 철학을 하게끔 만드는 것. 그 지점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철학이라는 말 속에 당연 다양한 함의 중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 철학은 어떤 고유한 어떤 범위와 규정과 경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또는 이번 우리가 입문요새 말한 이 네 가지 강의가 어린이 철학의 모든 거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과 철학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자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한다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어린이 철학이란 말 자체가 아까 이제 뭐 책들 소개할 때는 굉장히 어린이 철학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책 속에서도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교육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한 어떤 파격적인 어쩌면 좀 혁명적인 이야기거든요. 어린이 철학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라는 존재잖아요. 저 얼굴을 보시면 천진무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여기저기 장난치는 거 좋아하는 자,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철학자, 철학의 이 고뇌, 어, 이 사유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조합일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철학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교육을 하는 분들한테도 아이들하고는 노는 거. 그러니까 흔히 이제 놀이 중심이라고 하죠. 그냥 놀아주고 같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지. 어떻게 뭐 철학 같은 이런 걸 아이들하고 하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전혀 융합될 것 같지 않은, 전혀 그 경계 지어줄 수 없는, 관계 지을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철학이라는 얘기는 뭐 흔히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지혜란 말이 또 어렵잖아요. 어쨌든 철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철학은 지식, 존재, 타자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주위의 수많은 세상과 타자들과 관계 맺는 하나의 방식이고요. 하나의 삶의 형태이자 실천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데이비드 케네디라는 하나의 학자의 언어인데, 그분도 이제 다른 분의 언어를 이제 재인용하셨겠지만, 그쵸? 이렇게 치면, 과연 아이들은 그럼 철학할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이들이 하나의 인간의 하나의 존재라면, 아이들도 그들 나름대로 주위의 사물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 처음 본 꽃, 나무, 내 주위에 있는 집, 부모,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동물과 관계 맺고, 내가 새롭게 아는 사실과 관계 맺고, 이런 관계 맺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의 삶의 형태로서 구현하는 것, 싫은 거죠. 그게 성인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만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그걸 아이들의 고유한 철학적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의 삶의 맥락 속에서 그 고유한 철학적 스타일을 구현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방법이 뭘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방식인 거죠. 그럼 철학이 없는 삶은 뭐냐? 쉽게 말해서 표준화된 삶이죠. 기계로 찍어내는 기성품 같은. 그래서 성인들도 어떻게 보면 철학이 없는 삶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도 철학이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는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애기들 보십시오. 노는 방식부터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듣는 방식 다 달라요. 자기 나름대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방식부터. 근데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이제 똑같은 기성품처럼 찍어내는 어떤 세상의 어떤 그 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린이 철학이라는 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삶의 본성, 고유성을 보존해주는, 그걸 이제 아렌트라는 학자는 탄생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아이들의 고유한 탄생성을 보존해주는 거.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관계 맺는 방식들, 세상과, 그거를 보존해주는 걸 어떻게 보면 저는 어린이 철학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론 강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어린이 철학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철학자의 이름도 한 번씩 나올 겁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철학자를 뭐 깊이 있게 다룰 건 아니고요. 어린이의 철학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해 온 부분이긴 해요. 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철학적 본성에 대해서 긍정했던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겠죠. 에피크로스라는 학자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철학을 해야 할 나이가 아직 차지 않았다거나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자는 행복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 차지 않았다거나 지나갔다고 말하는 자와 같다. 철학이라는 것이 행복과 지금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나중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할 수 있는 권리와 같다라는 거죠. 철학이라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뭐 이건 편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면 야스퍼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시거든요. 이분은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를 어떤 천재성을 종종 드러낸다. 성인이 되면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를.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간습이나 억측, 은폐와 불문의 포로가 되어버려. 질문하지 않는 포로가 되어버려. 어릴 때의 솔직한 태도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어떤 굉장히 지적인 솔직함이라고 보거든요. 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 앞에 섰을 때 가장 많이 제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부분은 제가 아이들한테 솔직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나도 동의할 수 없고 나도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를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해왔던 거였으니까. 솔직하지. 그러니까 철학은 어떤 지적인 진실성, 지적 진실성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성이 될수록 어떤 수많은 사회화 과정이나 소위 말하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걸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진짜 철학의 그 가능성은 어린이들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밖에도 뭐, 니체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어린이의 존재 속에서 어떤 철학이라는 것에 어떤 본령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수많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어린이의 어떤 철학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러면 아이들과 어떻게 철학을 해야 되는가? 아이들과 철학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학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거. 그건 했던 건 가장 최근에 70년대, 6, 70년대 들어와서 오늘 이야기할 이제 어린이 철학 운동이란 것에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가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하는 어린이 철학에서 말했을 때 어떤 철학을 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어린이 철학에서 철학은 그럼 전혀 다른 곳이냐? 어, 이때까지 철학이 뭐 수천 년간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럼 당장 뭐 어린이 철학을 한다고 해서 철학을 전혀 다른 말로 쓰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지만 어린이 철학에서 말하는 철학은 현대 전문화된 철학이 아니라 가장 철학의 시작점, 소위 말하는 가장 철학의 시작점에서 철학의 가장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우리가 말하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소크라테스는 철학에 대해서 어려운 말 쓰지 않습니다. 예. 소크라테스 대화로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어려운 말 쓰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적 탐구예요. 이거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살면서 이런 고민은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안 하나? 하죠. 예.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의 이런 고민에 대해서 아이들답지 않은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 야, 너희가 뭘 얼마나 살았다고 해서 뭐 이런 고민을 해.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나 해라. 책이나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철학이라는 말 자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 내면의 고민들을 드러내고 탐구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것. 이게 어린이 철학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원래 철학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물어봐요. 이제 아이들하고 그러면 철학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 어떤 분이 하셨던 얘기인데 아이들이 철학하려는 걸 막지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노력할 이게 걸 맨날 막아놓고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철학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데 아이들은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좀 들어주고 그 들어주면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이야기가 아이들의 어떤 질문에서 고민에서 좀 더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발산되도록 진행되도록 교사가 이제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거. 이게 이제 교사의 역할인데 그거는 이제 뒤에 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칸트. 칸트의 어떤 뭐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뭐 판단력 비판 이거 읽으려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읽는 책이 아니고 구경하는 책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칸트가 이 책을 쓸 때 뭐 어마어마한 어떤 뭐 처음부터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했느냐? 칸트 같은 하려고 했던 질문은 간단해요.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이 간단한 질문이에요, 결국. 이 질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이들도 하는 질문이잖아요. 쌤 말하면 그게 맞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럼 반항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반항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자체로서 어떤 그거 굉장히 인식론적인 질문.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교과의 지식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우리가 도덕에서 말하는 수많은 당위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해보는 거. 그게 철학의 시작인 거죠. 음. 그 지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해 본다라. 그러니까 철학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떠받드는 그 수많은 철학자들을 보더라도 결국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니체. 어마어마한 철학자 같고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이분이 하려고 하는 건 자기 창조적인 삶을 위한 어떤 저항, 도전. 이거와 다르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그 당시에 누구나 다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고전. 이분이 원래 그 문헌학 전공 교수였잖아요. 26에 뭐 문헌학 전공 교수가 되고 굉장히 천재로 뽑혔지만 이분은 결국 그 대학에서 소위 말하는 오늘날 치면 따돌림 당하고 배척받고 결국에는 몸이 아파서 그만두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문헌학에서 고전이라는 건 굉장히 경전이에요. 근데 이분이 디오니소스적 비극, 뭐 이런 비극의 탄생 이런 거 이야기하시면 하면서 결국 그 당시에 문헌학에서 성경처럼 떠받들던 그 고전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틀어버리거든요. 이분에는 그게 철학인 거죠. 처음부터 철학자가 되려고 했다는 보다는 끊임없이 자기의 그 수많은 질병들에서 시달리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지금 내가 꿈꿨던 모든 그 희망이 다 무너진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엊그제 저희가 그 전 대안학교 있다 보니까 대안학교에는 굉장히 어려운 애들이 꽤 많아요. 우울감에 시달린 애들도 굉장히 약을 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항상 할 때마다 울면서 하는 말이 제가 초등학교 때 왕따 당하고 학교 폭력 당하고 겨우 중학교 왔는데 뭐 공부는 이제 못하겠고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니체 국민과 다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한 발자국 어떻게 떼어줄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철학적인 고민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에 대한 자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도. 그러니까 이때 어린이 철학이라는 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유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가 다 칠드런이에요. 어린이 철학이. 그러니까 유청소년 철학이라는 것처럼 뭐 성인 철학은 좀 다르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어쨌든 철학, 어린이 철학이라는 하나의 메타포일 뿐인 거지 이거는 그냥 철학함 그 자체, 그 대상이 누구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철학하면 세 가지 활동으로서 정리한 거, 제가 정리한 걸로 치면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실 속에서 어린이하고 철학을 한다 했을 때 무엇을 하는 거냐? 첫 번째는 비판이죠. 비판이라는 게 비난이 아닌 거고요. 그냥 우리가 기존에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어떤 당연한 기준, 체계, 경계, 개념, 선입견, 고정관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오늘날 뭐 질문 있는 교실, 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는데, 전 질문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라는 건,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자기 존재의 근원, 고유함을 드러내는 행위, 그죠?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내 사유를 가지고, 내 고유한 내 사유를 가지고, 내 밖에 있는 기존의 어떤 체계에 어떤 균열을 일으키는 작업이거든요. 그게 비판이죠. 적어도 내가 주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내가 스스로 납득하고 수긍한 게 아닌 이상, 나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날처럼 특히 뭐 온갖 인공지능이니 SNS니 수많은 이 모든 것들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비판이고요. 해석은 이해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거. 요즘에 교육과정에서 뭐뭐 이해한다, 뭐뭐 이해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이해는 기본적으로 해석학적인 작업이거든요. 아이들이, 쌤, 이런 거 이해했니? 라고 했을 때 그 이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행위예요. 나중에 보면. 나의 기존의 사유와 새로운 사유가 중첩되는 거, 엮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있는 사유가 바뀌든 새로운 사유가 바뀌든 이 두 개가 엮여서 나의 이해가 되는 것. 그러려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내 나름대로 세상은. 타인을 해석해야 되고요. 지식을 해석해야 되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세상을 해석해야 되고 개념을 해석해야 되고. 이게 철학의 두 번째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창조. 이제 비판을 했고 해석을 했다면 이제 내 스스로가 나만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창조죠. 그래서 흔히 앞서 말했던 니체라는 자를 우리가 니체의 철학을 뭐라고 하면 망치의 철학,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망치의 철학이라는 게 때리 빠순다라고 보통 파괴한다. 그래서 흔히 니체를 파괴의 철학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니요. 니체에게 망치는 창조의 도구예요. 니체 살았던 당시에 보시면 조각가, 그러니까 그 망치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조각가잖아요. 예전에 석공들. 근데 그분들이 예전에 작업하는 걸 보면 커다란 바위를 가지고 이제 망치를 내려치잖아요. 계속 부수죠. 근데 그 부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그걸 부숴서 어떤 조각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돌 속에 갇혀있는 어떤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그 껍질을 깨수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비판이라는 건 결국 창조를 위한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비판과 창조와 해석이 하나의 수업 속에서 엮여내는 것. 이게 철학함의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보고, 이 세 가지를 엮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철학이라는 걸 하나의 기술이라던가, 하나의 역량이라던가, 하나의 어떤 학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15년 가까이 아이들하고 철학함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근본적인 이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대해서 비판도, 해석도, 창조도, 이 모든 것도 세상에 대한 나만의 어떤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교사가 아이들하고 철학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야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철학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면, 왜 철학을 해야 되는가? 앞서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저는 이 철학이 비판, 해석, 창조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삶을 대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와 역량, 성향을 기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라고 봐요. 수동적으로 이 내 삶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지식, 나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환경, 어떤 수능적인 걸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탐구해내려는 그 태도와 역량을 길러내는 그러니까 철학하는 교실은 다르죠. 그래서 아이들이 눈빛이 살아있는. 왜냐하면 그건 자기 거니까. 지식이 철학하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이해와 자기 지식은 교사가 아이들에게 전달해 준 게 아닙니다. 철학 속에서 발견한 아이들의 지식은 자기 거예요. 자기 이해. 그게 주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세상을 좀 더 능동적으로 내 나름대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이 세상은 왜 이래? 난 열심히 해서 이 세상 왜 이래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이 지식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태도,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하고 철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들일수록 어떤 근원적인 호기심과 관심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이걸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어린이 철학을 접하기 전에 어떤 자기 반성인 거죠. 아이들이 근원적인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 그래서 이거는 듀이라는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데 흔히 듀이를 흥미 중심 교육과정, 아동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듀이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비판을 하는 게 내가 말하는 흥미 중심, 아동 중심이라는 게 아이들 마음대로 자기들 뭐 원하는 거 다 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말하는 흥미 중심, 아동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건 인터레스트라는 말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어떤 관계거든요. 그 관계가 줄어드는 걸 말하는 흥미라는 게. 그걸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근원적인 호기심과 관심을 이 세상의 어떤 지식, 개념, 지혜라는 것과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철학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탐구를 긍정한다. 쉽게, 너무 어려운 말인데, 그냥 답이 없음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답이 없다라는 걸 긍정하고 그걸 적극적인 태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 아이들하고 제가 항상 할 때마다 신학기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하고 이 철학적 토론하고 난 뒤에 아이들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쌤 답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해요. 한 번도 답이 없음을 견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 다른 거 아니라 답을 이야기하는 존재거든요. 교사라는 존재가 있으면 아이들은 항상 든든해해요. 왜? 내가 모를 때 언제나 정답을 제시해 주니까. 근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교사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 교과 지식도 마찬가지고,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는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결국 불확실성의 어떤 바다 속에서 서 있는데, 근데 누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너무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 세상이. 아이들은 뭔가 좀 안전하게 뭔가를 길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음, 뭐 여기서 나중에 또 질문도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라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도 아닌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만 보더라도 이 세상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요. 모든 미래 교육 담론을 하시는 요 미래학자란 말 요즘 거의 없어졌잖아요. 미래 교육 담론을 지배하는 한 가지 키워드를 말하라면 그건 불확실성이에요. 복잡성이고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 아이들에게 정답이 없음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태도를 길러준 건 너무 중요한. 왜냐하면 그 속에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니까. 누군가 정해지는 기준이 아니라. 그걸 만들어갈 수 있는 태도와 성향을 길러주는 건 저는 현재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건 철학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유네스코에서 했던 얘기예요. 유네스코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어린이 철학을 석자 프로그램으로 등록하면서 했던 말 자체가 이 말이었거든요. 앞으로의 미래 세상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텐데, 그럼 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건 앞으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럼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처하는 교육이 도대체 뭐냐? 우리 이때까지 정답만 말해왔는데, 확실성의 교육을 해왔는데, 라고 하니까, 현재 존재하는 학문 중에 가장 오랜 시간 정답 없음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스스로 탐구해왔던 학문이 철학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반 없는 사회, 대지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저는 철학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좀 해봐야 되지 않냐, 교실 속에서. 적어도 가끔씩이라도 그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고요. 그럼 철학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제기하느냐, 철학이라고 하면 어떤 질문을 제기하는 거냐 했을 때,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그게 맞아? 이거예요. 뭔가 지식을 우리가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 그게 맞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요 질문. 이 수업 속에서 또는 아이들하고 이야기 속에서 이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가 지금 이제 올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저거예요. 내가 뭔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맞다는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데, 순간순간. 그럼 그게 맞다는 거 어떻게 알아? 그걸 매 순간 어떻게 뭘까 얘기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저는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 질문이 근데 어느 순간 사라지죠. 그게 맞다는 걸 어떻게 알아라는 건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정답지와 교과서 속에서 그게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서 교과서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말 못 하시잖아요. 교과서를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존재론. 이게 뭐니?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니?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거, 우정이라는 거, 이 수많은 인간이라는 거. 자연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물어보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게 그럼 좋아? 가치 있는 거야? 아, 그게 선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교실 속에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저는 이제 다음 자세히 얘기했던 어떤 탐구 공동체, 철학적 탐구 공동체라는 어떤 수업 속에서는 그 핵심은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선순환 구조로서 교실 속에서 창조되고, 비판되고, 무너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도전하고, 저항하고, 이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이 교실의 토론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흔히 철학적 탐구 공동체라는 수업을 토론 수업하고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혼동하는데, 어, 토론 수업처럼 어떤 옳고 그름, 또는 적절하면 적절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전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닌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균형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판단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얘기하고 조금 10분 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어린이 철학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탄생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라는 게 그런 거라면 결국 세상과 관계 맺고 좀 더 불사시성에 대해서 탐구해 나가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 의미, 삶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창조해 나가고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이게 결국 철학함인데, 그럼 철학함에서 말하는 질문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궁금한 걸 단순히 모르는 걸 질문한 그것도 그것도 중요하죠. 뭐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게 맞는데, 철학함에서의 질문이란 건 음, 그 정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닌 거죠. 소위 말하는. 아, 그리고 단순히 아이들이 남에게 잘 보기 위한 질문도 아니고요. 점수를 잘 붙기 위한 질문도 아니고요. 결국 저는 철학하면서 질문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앞서 말했듯이 기존의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에 대해서 스스로 균열을 일으키는 것. 이게 저는 질문이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질문이 없다는 건 뭐예요? 질문이 없다는 건 더 이상 기존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 선입견, 고정관념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는 거. 음. 이걸 조금 뭐 들레즈 같은 철학자의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매끄러운 표면 위에 홈을
판 거죠. 홈을 패놓은 거죠. 그 홈대로 우리는 물이, 매끄러운 판 위에 우리가 홈을 패놓고 물을 따르면 그 홈대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 홈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의심도 품지 않는 거예요. 이 홈을 왜 이 방향으로 냈지? 이 홈을 왜 이 모양으로 냈지? 왜 여기 홈을 냈지라는 의심을 품지 않는 거. 그냥 물길 흘러가는 가는 거. 이게 어떤 기, 고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일반성, 일반성, 소위 말하는 진부성이라면 들레제이스 철학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이 홈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매끄러운 표면 위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탈주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매끄러운 표면 위에서 논이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선입견 고정관념에 대해서 균열을 일으키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질문이라는 거. 아이들의 질문이라는 건 단순히 뭐 몰라서 질문하기보다는 좀 더 이 세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지식, 이 세상, 이 타인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신의 고유한 존재성을 드러내는 공간, 이 질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질문을 하도록 만든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도록 만든다는 건 흔히 요즘에 뭐 보면 질문 있는 교실이라고 해서 물론 그것도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질문하기 연습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뭐 일단 형식을 주고 이해하는 질문, 뭐 설득하는 질문, 무슨 하는 질문, 무슨 하는 질문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의 지점은 그게 아닌 거죠. 진짜 자기 질문을 찾게끔 만드는 거 아이들 개개인이. 그 질문이 한 대 받고 긍정되고 교실 속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아이들의 고유한 질문 자체가 그런 자신의 고유한 존재성을 드러내는 시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에게 질문을 모르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게 그 자녀를 키워보는 과정에서 흔히 생각해 보셨을 거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얼마나 다양한지. 어마어마한 양의 질문을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걸 이때까지 우리가 교실의 공간 속에서 막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뭔가 또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답답한 거죠. 이제 예전엔 그 질문할 때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 무슨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공간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실 공간을 아이들의 다양한 질문들이 그 존재 자체로 환대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어떤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물론 교사가 그 아이들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철학적인 의미도 깨달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하나의 도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린이 철학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거까지 잠시 보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 올해 건 정리를 못했고요. 작년에 우리 교실에서 아이들이 만든 질문이에요. 아이들이 만든 질문인데, 한번 조금 볼게요. 하은주 선생님, 혹시 요거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 부르신 거 맞죠? 네. 네네네. 지금까지 했던 탐구 질문 목록. 인터넷 속 나를 거짓으로 꾸며도 될까? 갈등의 원인만 파악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다수결은 올바른 갈등 해결의 방식인가? 사랑의 매도 폭력일까? 방관자는 과연 비도덕적일까? 노력하면 재능을 이길 수 있을까? 채식을 꼭 해야만 할까? 동물을 사랑하면 육식을 할 수 없을까? 기준이 사라진다면 차별이 사라질까? 정신병이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동물권이 있다면 식물권도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공산주의는 정의로울까? 선물과 뇌물은 구별할 수 있을까? 탐욕은 인간의 본성인가 사회제도로 생겨나는 것일까? 학교에서 북한에 대해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과 질투의 차이는 무엇인가? 네, 네. 이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서 만들었던 질문인데, 보시면 하나같이 다 반항적인 질문,
수업에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 예. 갈등의 원인을 파악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갈등의 원인만 파악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관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방관자가 과연 비도덕적일까? 라고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노력하면 재능을 이길 수 있냐? 이렇게 다 이제 거꾸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저는 나중에 아이들하고 얘기해보면 이게 선생님 하는 말에 대해서 뭔가 반기를 들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한 질문이에요. 방관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데 진짜 방관자 하면 안 돼? 그걸 진짜 이해하고 싶으니까 방관자는 과연 비도덕적일까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질문은 항상 자기 확신을 위한 질문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밖에서 북한에서 배우거든요, 지금. 도덕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배워요. 학교에서 북한에서 왜 배워야 돼, 우리가? 라는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뇌물을 청렴,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요즘 청렴 교육하니까 뇌물 주지 말고, 선물과 뇌물이 어떻게 구별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아이들은 그런 것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고요.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서울대 대학 교수를 데리고 와도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분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탐구하고 토론하고 사유하고 판단 내리고 자기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동안 어떤 탐구와 자기 수정의 과정, 이게 결국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런 태도, 그런 근육을 심어주는 거죠. 정답 없음에 지치지 않는 근육.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 교과에서 이제 철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철학 얘기 하다 보니까 저번에 이제 제가 어떤 쌤하고 얘기했지만 이게 학교에 철학 교육을 하자는 거냐? 철학 교육일 수 있죠. 근데 제 이 말이 현행의 교과 수업을 대체하는 형태의 철학 교육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께서 학교나 또는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교과목들이나 다양한 어떤 내용을 가르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방법론 차원에서 그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론 차원에서 철학적인 접근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학을 가르친다면 수학 말고 철학 교육을 하자? 그건 아닌 거죠. 수학 교육 속에 우리가 철학적 사유가 숨 쉴 수 있도록 수학 교육을 재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교육 내용을 가르치지 말자.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가르쳐야 될 건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철학적 사유가 들어갈 수 있게끔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교과목 속에는 이미 철학적인 차원이 이미 숨쉬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 가르치는 교과의 교육과정 문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교육과정 문서의 교육 목표만 읽어볼게요. 다 철학적인 주제예요. 목표가. 적어도 철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들이거든요. 적어도 아름답다는 게 무엇인지,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판단의 적절성을 보장해 주는 게 무엇인지, 이런 수많은 신문들이 우리 교과목 속에 숨쉬고 있는 거죠. 미학이든 형이상이든 윤리학이든 인식론이든 논리학이든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과목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철학적 차원을 이끌어내서 가르치면 우리가 가르치는 그 교과의 본질이 더 잘 구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도덕을 도덕 과목스럽게, 음악을 음악 과목스럽게, 어, 수학을 수학 과목스럽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선생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죠. 진짜 우리가 적어도 예술을 배우면서 예술이란 게 뭔지, 아름답다는 게 뭔지,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본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수학을 배우면서 0이라는 숫자를 배우지만 0이 과연 존재하는 건지 존재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더 희망적인 건 수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그런 교과의 단순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 속에 숨겨 있는 철학적 차원을 끄집어냈을 때 아이들이 그 교과에 가지고 있는 호기심과 흥미도가 더 증가된다. 너무 이 과목이 신기하고 궁금하고 너무나 재밌는 질문으로 가득 찬 교과목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철학적인 차원, 어린이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 철학 교과를 학교에서 그것도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저는 현행에 우리가 진행하는 학교의 교육들을 좀 더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게 더불어서 미래 교육과도 굉장히 월등하게 결합될 수 있는 방법이 철학적인 차원이다. 어린이 철학이다. 그래서 그러면 철학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철학을 내 교실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나와 있는 좋은 방법론 중에 하나가 어린이 철학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제 본격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왜 어린이 철학인가?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성인의 철학이 아니고 왜 어린이 철학을 얘기하는가? 아이들에게 그럼 철학을 가르치면 되지.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어려운 사상가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저거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한 호기심. 그리고 흔히 반항이라고 하지만 저는 저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항의 정신. 기존의 기준이나 경계에 동의하지 않는 것. 그걸 표현해내는 것. 그게 내 교실 속에서 가능해진다라는 것. 얼마나 애들이 그럼 재밌겠어요. 이 교실 자체가. 어. 그동안은 무조건 내가 동의하지 않든 무반판적고 무반성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할 지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그거에 대해 탐구해 본다라.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교실 자체가 우리가 가장 얘기했던 어떤 전통적인 교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어린이 철학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음, 라는 거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지금 현행의 교실이 뭔가 잘못됐냐? 그게 아니라 현행의 교실에서 그 부족한 5%, 10%를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 그동안 이게 결여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린이 철학으로 기존에 있는 교육을 완전히 전복시키지 않은 게 아니라 기존의 교육 속에서 그 부족했던 한 부분을 이 어린이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아이들이 질문 있는 교실 얘기하는데 이거 질문 예전에 뭐 오바마 왔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바마 왔을 때 뭐 대통령한테 뭐 질문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면은 뭐 그것도 뭐 기자로서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그 질문이라는 건 자기 존엄의 권리라고 봐요. 자기 존엄이라는 게 스스로 자기 존재가 고유한 존재라는 걸 인정받는 거잖아요. 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내가 가치 있고, 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존엄의 권리고요. 그 권리는 이 교실 속에서 스스로 자기 생각을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봐요. 질문할 수 있는 권리죠. 존엄이 숨쉬는 있는 공간은 질문이 잠시는 공간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질문이라는 게 뭐냐? 아이들의 고유한 존재를 드러내는 시공간이다. 그러니까 질문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나 철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음,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점을 아이들과 분명히 공유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교실에서. 너희들이 하는 질문이 이런 거다. 라는 거.
그리고 너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극우다, 뭐다 하면서 수많은 그 상처를 받고 있죠.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해보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 현대 사회가 이데올로기적 혼란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 사회라는 건 당연히. 그 민주주의 사회가 그러면 이 극우와 뭐 극자가 없어진 뭐 이런 완벽한 사회를 하니 그건 통제 사회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가 존재하겠지만 저는 그 이데올로기 혼란 속에서도 자기 생각을 가질 권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판단이든.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이라는 게 남과 공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과 기꺼이 토론하고 스스로 자기 수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이 아이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몇몇 아이들은 소위 말하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충격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청국중학교 있을 때, 그러니까 한 5, 6년 전인가요? 그때 일베가 한창 유행했을 때였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서 이제 뭐 쫙 있으면서 했는데 아이가 그 몇몇 아이들이 이제 일베스러운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좀뭐 거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일베스러운 사유를 얘기했는데, 그걸 때문에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애들한테 배척받고 해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저는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왜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잣대로 끊임없이 아이들이 사상적으로 절단하고 평가하고 측정하는 거는 저는 진짜 안 좋아. 그게 뭐 극우든 극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그 아이들이 공동체에서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만 보이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거기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되짚어내는 건 철학적 차원이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그걸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지점인데 그걸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유를 정치적으로 재단해 버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상처받고 상처 주는 제로섬 게임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을 좀 가질 권리, 그 표현할 권리, 자기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현대사에서 어린이 철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세 분에게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죠. 처음 보신 분도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제 왼쪽부터 매튜 린맨 선생님하고 앤샵 선생님하고 게러스 매튜스 같은 분이 계세요. 1960, 74년도, 어쨌든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어린이 철학 운동을 제안하시고 그걸 이끌어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1세대. 어린이 철학의 1세대시고 이분들의 통해서 이제 어린이 철학을 실천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가장 원형적인 부분, philosophy for children, 어린이를 위한 철학과 philosophy with children,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대강의 이런 것들이다라는 정도만 이제 하시고 더 궁금하시면 뭐 충분히 공부할 거리는 많아요. 자, 매튜 린맨의 얘기.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어린이 철학 운동을 생각해내고 실천하셨던 분은 매튜 린맨 선생님이세요. 미국의 몽클레어 대학교의 매튜 린맨이라는 한 교육학자, 철학자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이분이 그럼 처음에 어린이 철학이라는 걸 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계기가 있었는데 한 세 가지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968년도 68혁명이었어요. 참 68혁명이라는 게 참 인류사에서는 참 참혹한 사건이지만 사상적으로는 정말 축복 같은 시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시대에서 이 68혁명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상가들이 거의 없어요. 근대 학자 중에. 그 중에서 이제 매출이면 어떤 점에서 이걸 했냐면 이
6.8혁명 당시에 매튜 린맨이라는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서는 베트남 반전 시위가 일어난 거죠. 미국이 베트남에 참전을 하니까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 베트남 반전 시위가 일어났는데 평화적인 차원에서 그게 굉장히 좀 6.8혁명 때가 워낙 좀 그 시위 양상이 과격했잖아요. 예. 아예 뭐 기존의 어떤 그 전통 간습 이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시도, 특히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훨씬 더 심했었던 거고, 그 충격으로 아도노노 같은 학자들은 거의 뭐 큰 충격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메추리맨 이 당시에 있었을 때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학생들이 교수진에게 공식적인 토론을 제안하는 제도가 있어요. 티치인이라는. 근데 대부분 교수가 그 거절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그때 가격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교수들이 다 거절하셨대요, 그 당시에. 근데 미트리맨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제 약학대 학과장으로 있었는데 학과장으로서 이 정도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 분명히 우리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걸 공식 토론을 받아들였는데 몇 번의 토론을 그 당시 6.8혁명 당시에 완전시위에 참여했던 콜롬비아 대학교 학생들과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과 실망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베트남 문제라든가 뭐 학교 차원의 정책 문제, 교육과정 문제랑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건 매튜리맨 선생님도 분명히 아셨지만 분명히 학생들과 토론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도 뭔가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거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럼 이 토론 외에는 좀 더 나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그 증언을 바라보면 그 당시 이 아이들에게는 토론할 수 있는 역량도, 사유할 수 있는 역량도,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의지도 없더라. 이게 뭐 왜 이래 됐냐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교육의 문제다라고 본 거죠. 뭔가 교육에서 진짜 사고력이라는 게 빠져 있었다. 사유할 수 있는 능력, 더 나은 세상을 희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빠뜨리고 교육을 해왔던 거냐라는 어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정환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네. 1960년대 종말론적 시기 동안 존과 로버트 케네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암살이 있었고, 모두 베트남전 반대와 관련된 대학 폭동이 만연해 있었으며, 절망이 사회에 침투해 있었고, 무도한 수단들이 도처에서 주장되고 호소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 교육에 결함이 있다면 자녀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임시 방편의 미봉책이 아닌 미래의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극적이고 전면적인 교육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보다 이성적으로 만들고 보다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했다. 음,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글 읽을 때마다 신경이 쓰여요, 상욱쌤. 왜요? 제가 말할 때마다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편한다 해서. 이 글 읽을 때도 편할 것 같아서 신경이 쓰여. 저기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들이 볼 때, 신경이 쓰여. 나 시키지 마. 그럼 저는 어떻게? 네, 이 나이에서 부산에 떠나버리. 네, 네. 제가 무슨 말을 해서. 네, 그래가지고 말하는 게 갑자기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이게 매튜 린맨 선생님 자서전에 있던 이야기거든요. 그 앞에 말했던 아이들과 철학하는 삶. 그 책이 이제 매튜 린맨의 자서전인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어린이 철학을 본격적으로 기획하게 된 어떤 사건 중에 하나를 이런 식으로 기술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아이들을 보다 이성적으로, 보다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런 교육이 가능할까? 기존 어떤 지식 교육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나는 좀 더 아이들의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으로서의 전반적인 전환을 시도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어린이 철학의 어떤 씨앗으로 작동을 한 거죠. 물론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 공격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없잖아요. 그게 이제 어린이를 위한 철학인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어린이를 위한 철학이란 걸 만들기 위해서 매튜 리맨 선생님께서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 정교수직을 때려치고 이제 몬클레어 대학으로 갑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서울에 있는 유명 연고대나 뭐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를 정교수로 하고 있다가 그걸 그만두고 지방에 있는 전문대로 간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그 당시에 몽클레어 대학교에서 네가 여기 오면 어린이를 위한 철학 이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소를 지원해 주겠다. 이 말에 이제 매튜린맨 선생님이 거기 가신 거고요. 그 연구소가 오늘날 IAPC라고 해서 전 세계 어린이 철학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미국의 몽클레어 대학에 보면 IAPC가 있고 매년 여름에 거기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어린이 철학 연수를 들어요. 실천 연수를 같이 듣고 있는데 이제 그 어린이 철학 연구소가 1974년도에 세워지거든요. 근데 그 세워질 때 때마침 같이 합류한 사람이 앤샵이라는 여성 학자입니다. 젊은 여성 학자였고 이분 역시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공부와 경험을 해오면서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교육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해왔는데 매튜 린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蒙클레어 대학교에 와가지고 어떤 어린이를 위한 철학 세미나를 열거든요. 거기에 참석을 하고 나서 앤샵이 저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 저 사람이 말한 저게 내가 그동안 꿈꿨던, 내가 명확하게 뭔가 정식화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동안 꿈꿨던 저 교육의 어떤 잠재력이 저기에 있을 것 같아. 나도 저걸 해야겠어라고 해서 그날 밤에, 이제 이건 웃긴 얘기지만 듣기로는 새벽 2시, 2시 반인가 3시 반에 이제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매튜 리맨 선생님한테.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화를 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나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매튜 지금 몇 시인지 아니야. 내일 아침에 다시 와라. 이래가지고 모여서 만나서 결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모여서 최초에 이제 어린이 철학이라는 말을 명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단숨에 결정했는데 이 이름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이런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활동, 이 프로젝트가 정말 철학이라면 사람들은 어린이가 할 수 없다고 말할 거고 그 철학이라는 건 어린이가 할 수 없어. 플라톤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철학이 될 수 없다고 말할 거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 모순과 역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도전이었고 그 도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이 두 분이 이걸 처음에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기사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무시와 비아냥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계에서는 철학계 나름대로 뭐라 하고, 교육계에서 교육계 나름대로 뭐라 해요. 근데 그걸 좀, 그, 질국을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거였고, 70년대 이 두 분이 모여서 정말 헌신적이었죠. 어린이하고 철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린이를 위한 이 교재들을 다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되는 이 교재들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해보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하고 그래서 80년대부터 이 두 분이 얘기했던 이 어린이 철학이 이제 전 세계에 확장되기 시작해요. 80년대부터 특히 이제 남미, 멕시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국가들 이 국가들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철학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많은 그 효과를 이제 증언을 하시죠. 예.
그러니까 매튜리메하고 엔시아한테 와서 어린이 철학에 대한 연수를 받고 나서 아, 이 수업, 이 교육 프로그램 우리나라에 적용해 봐야지 하면서 가가지고 적용을 하신 거예요. 70년대 말에. 그리고 나서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이분들이 다시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해볼까? 이게 너무 이런 효과들이 있다면서 막 증언을 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80년대부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초중반에 이미 어린이 철학이 도입돼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어린이 철학, 미국에 이게 IPC 매트리맨에 썼던 이 교재들이 번역이 많이 돼 있고요. 올하고 내년에도 계속 이제 후속작들이 이제 번역이 될 건데, 물론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철학 교재고요. 전 세계에서 활용은 되지만, 물론 한계도 있죠.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적절한 어떤 문화적 맥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라는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참고할 만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맥락 속에서 어린이 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했지만, 그래서 참, 이 매튜리맨 선생님께서 이제 참, 80년대, 90년대 후반해서 2050년대 들어가지고 매튜리맨이 파킨슨 병에 걸리셔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인터뷰하고 저작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 철학 운동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때 이제 매튜리맨 선생이 말하는 어떤 철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 나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철학자를 키우기 위해서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 철학. 아이들에게 무슨, 뭐, 니조미니, 이데아니, 뭐, 존재니, 이런 어려운 낭만의 길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철학자로 키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철학가로 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매튜리맨 선생이 말한 철학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건전한 시민,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건전한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철학이라는 거. 현대사회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판단이잖아요. 판단과 실천이니까. 그래서 더 사력 있고, 더 성찰적이고, 더 합당한 그 개인을 만들어내고, 합리적인 개인이 아니고, 효율적인 개인이 아니고, 합당한 개인,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어떤 입장에서 타인을 설득하고 무조건 논리적인 그런 인간을 길러낸다기보다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가 의견을 조율해서 그 어떤 균형점을 찾아내는 그런 합당한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철학이다. 어린이를 위한 철학에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요거를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혹시 김인주 선생님 혹시 저 보이시나요? 아, 말은 안 돼. 네, 보여요. 요 글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철학은 때로 사람들의 일상적 관심과 거리가 먼 추상적인 것으로 오해를 받는다. 하지만 철학은 매우 실천적인 것이다. 철학적 탐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념, 헌신, 가치 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우리들이 쉽게 가지게 된 가정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며, 건전하고 타당한 주장을 갖게 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철학은 우리가 토론에서 좀 더 나은 경청자가 되게 하며, 좀 더 반성적이게 하며, 존중받을 수 있는 기여자가 되게 한다. 철학적 탐구에서는 지식을 아이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질문하고 토론하고 검토되지 않은 가정들을 검토해 보도록 격려받는 공동의 철학적 탐구를 통해 교실 수업 속에서 만들어지고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조금 요걸 보면서 어린이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철학함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에 다 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 정도만 이제 딱 뭔가 본인한테 뭔가 좀 들어오면 오늘 요 강의에서 들어야 될 건 거의 다 들으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할 거다,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도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다가올 사회 속에서는 더욱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게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런 것들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교육이 하나의 좀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보편적 기준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찾아가야 되는 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음. 계속 우리가 뭐 청년 구구문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떠나서 우리 이제 교실 공간에서는 정치적 공간이 아니에요. 물론 교실도 하나의 정치적 공간일 수 있겠지만 어른들의 정치적 싸움판의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실 공간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공간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가 아니라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자세, 태도 이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 균형이라는 게. 그리고 어떤 단순히 합리성보다는 합당성, 맥락성, 상황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어떤 단순 지식보다는 그 지식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 여기서 옳았다고 해서 여기서 옳을 리도 없어요. 여기서 정답이면 여기서는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폭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게끔, 사유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생각한다라는 것이 정말 흥미진진한 어떤 모험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어,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고민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요 정도는 해도 되겠다 싶어서 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매튜 린맨 선생님께서 90년도에 이제 파킨슨에 걸리고 나서 그래도 2003년도에 이제 마지막 저작을 쓰세요. 그게 이제 본인의 그 마지막 이제 저작인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고차적 사고력 교육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고요. 아, 그 책에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어린이를 위한 철학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아이들에게 길러주기 위한 거다. 교실에서. 이걸 구현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이고 그 첫 번째가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 비판적 사고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 네가 말한 판단의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내 생각이 부족하면 언제든 내가 내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판단의 맥락에 고려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이게 비판적 사고. 그죠? 예. 이거는 지금 뭐 대강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기준과 자기 수정을 한다 했을 때 창의적 사고는 기존에 없는 것. 어떤 대안, 가설,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창의적 사고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두 가지로 완벽하지 않죠. 왜?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니까.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상상하고 어떤 올바른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것. 평화와 어떤 더 좋은 삶을 지향하는 이런 가치 감정.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고려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어린이 철학교육이다. 그게 철학적 탐구 공동체다. 그 철학적 탐구 공동체라는 수업은 어떤 절차도 있지만 그 절차를 이끄는 내적인 동력은 이 세 가지라는 거죠. 교사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구성해내야 된다라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요건 대강에 그냥 보시면 되고 나중에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한 철학인데 요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아이들과 철학적 대화 요것도 이제 매튜 선생님이 쓰신 건데 여기 계신 김혜숙 박사님하고 남진희 선생님하고 같이 번역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책들을 좀 참고하면 편하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분은 그냥 매튜 린맨이 말했던 어떤 절차보다는 그냥 아이들하고 철학하는 그 자체 1대1의 철학적 대화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이야기인데 원래
매튜 링맨이 매튜스한테 가서 이제 철학을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의식하지 않으시거든요. 본인이 이제 전통 철학자고 아이들하고 철학한다는 것에는 별로 호기심을 안 가지는데 자기 자녀와 어느 날 이 대화가 한번 벌어져요. 출근을 하고 있는데 딸내미가 와서 자기 집에 키우고 있는 고양이한테 붙은 벼룩이 있으니까 이 벼룩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휴가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서 다른 고향에서 왔겠지 이라니까 이제 딸이 그럼 그 고향에 있는 버릇은 또 어디서 왔는데요? 이러니까 아빠가 그건 또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오지 않았을까 하니까 딸이 이제 그렇게 나중에 쓰다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렇게 대수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라고 했대요. 아버지 말을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매튜스가 이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 쭉 가는데 이 아침에 나왔던 이 사례가 계속 머릿속에 이제 맴도는 거죠. 이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뭐 아이들하고 대화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날 이제 이분이 그 대학에서 이제 철학을 가르치는 분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특히 전공하셨던 분인데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원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동의 원존재라고 해서 모든 세상의 최종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해도 대학생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딸하고 대화가 생각나서 이 대화를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그때서야 제1 원인이 아 그런 거예요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나중에 쓴 이제 글을 보면 나는 아이트레스의 제1 원인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글을 쓰고 책을 보고 설명하는데 애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 4살짜리 애는 그냥 집안에 있는 벼룩 하나 가지고 그걸 다 설명해내더라 라는 얘기를 거기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죠. 아이들하고의 어떤 철학적 대화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평생을 이제 어린이하고 철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철학적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 이게 시작이잖아요. 결국. 어, 요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아이들하고 철학을 한다는 대전제는 아이들을 철학적 존재로 바라보는 것, 아이들의 목소리가 철학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에서 교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해석학적 작업이거든요. 경청이란 말 자체가. 왜냐하면 모든 기는 자동화된 해석 장치예요. 어,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들을 때는 어떤 상대방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 시간 아이들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해석학적인 작업을 바꿔야 되는 거죠. 교사가. 아이들의 목소리 속에 어떤 진지한 철학적 고민이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이에요? 어린이 철학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전제는 교사가 철학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한 번도 우리는 아이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고민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지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의 존재를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적 탐구, 그런 철학함, 교사의 철학함이 이 존재돼야 제대로 아이들의 철학적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어린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매튜 린맨과 매튜스 같은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의 이제 합당한 심리를 길러주고자 하는 거. 아까 말했던 그런 다천적인 사고를 길러주고자 했던 게 어린이 철학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오늘날 어린이 철학은 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긴 해요. 어, 이제 아이들의 어떤 새로운 삶의 주체로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차근차근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본 걸로 하고요. 어쨌든 철학함이란 게 그런 거다라는 얘기 겁니다. 이건 마지막 매튜스 이야기거든요. 매튜스 이야기가 저는 꽤 너무 좋아서 마지막으로 요 얘기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김택신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린이 철학을 위한 방법. 교재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아이들이 당혹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혹감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철학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교사 본인이 철학적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네. 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면 대강 마무리된 것 같고요. 쭉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라던가 좀 저한테 좀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아무거나 다 괜찮거든요. 편하게 한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채팅방에 없는 질문이 것 같고. 아니고요. 네. 네, 제 질문이 아니고, 여기 지금 비디오 켜신 분들은 다 낯 익은 분들인데, 김재영 선생님, 처음부터 거의 비디오 안 끄시고 굉장히 열심히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재영 선생님의 이야기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제가 나섰습니다. 김재영 선생님 뭐 질문이 있던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이 있던 김재영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예, 괜찮으시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재영이라고 하고요. 전 여기 개인적으로 하운주 선생님을 아는데 여기 처음 접촉했을 때 하운주 선생님 얼굴이 제 얼굴 옆에 바로 딱 제 화면에 그렇게 떴거든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중간에 질문 궁금했던 점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게 해소가 됐어요. 왜 굳이 어린이를 위한 철학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되면은 어린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화가 되어서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염려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철학을 할 수 없다면 뭐 하고 그 설명해 주신 부분이 이제 이렇게 모순이 되는 어린이는 철학을 할 수 없다. 근데 어린이가 할 수 없다면 이게 철학이 아니다. 이런 모순적인 역설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철학이라는 이 명칭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라는 그 설명을 통해서 제 질문이 해소가 됐거든요. 왜 굳이 어린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셨는가? 그 설명에서 해소가 됐었고, 어, 그래서 이게 뭐지 첫 입문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구현될 때 수업을 통해서 구현될 때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다시 생겼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또 2차시, 3차시, 4차시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보면 열심히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그거 좋은 얘기고요. 어린이를 위한 철학이란 말에 대한 그 비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매튜스의 실천을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 뭐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문우 선생님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일주일에 1시간씩 철학 관련 책을 읽었으면 하다. 1학년에 적절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떠오르는 이게 딱 좋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아마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연구에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연구회에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쌤들이 많으니까 아마 다양한 책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네네. 철학함이란 말이 낯설죠. 예, 낯선 거는 당연한 거고요. 뭐, 철학이라는 걸 어떤 하나의 명사가 아니고 동사, 하나의 실천으로서의 철학, 그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뭐, 편안하게 뭐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셔도 돼요. 네. 뭐, 그래도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그냥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실에서 실천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들었다면 저는 너무 만족하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이 1차시를 맡은 이유기도 하니까. 네. 그걸 이제 구체로 구현하기 위해서 또 2차시, 3차시, 4차시에는 또 훨씬 더 좋은 또 구체화된 사례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